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천준호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3일간 국정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6년 4월 3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6년 4월 6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구민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6년 4월 14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부, 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경제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11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2분입니다.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수성갑 출신의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수성갑 주호영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 나오시죠. 예, 총리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방 소멸로 이것이 국가적인 과제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지방 소멸 대책 국토 균형 발전 방안으로 5극 3특 정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5극 정책의 주요 내용이 시도를 광역화해서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고 그걸 토대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충남, 대전, 전남, 광주 이렇게 이제 통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이 이 7년 전부터 가장 먼저 했는데 가장 뒤늦게 법안을 낸 전남, 광주는 법안이 2월에 통과되고 충남, 대전과 대구, 경북은 법사위에서 걸려 있거든요. 지난 2월 국회에서 총리께서도 광역시도 통합은 무조건 돼야 하고 정부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왜 법사위에서 이것이 이 나머지 지역은 걸려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총리께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전, 충남, 충남, 대전, 광주, 전남, 전남, 광주 또 대구, 경북 세 지역의 통합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통합에 관련한 법이 진행될 때 제가 행안위를 직접 찾아가서 이 법들을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직접 부탁을 드린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구, 경북의 경우가 7년 전부터 진행됐다고 말씀은 주셨지만 사실 최근에는 오히려 대전, 충남 통합 문제가 더 좀 현안으로 이렇게 떠올라서 저희는 대전, 충남은 되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과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기복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말씀처럼 전남, 광주만 되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결국 이것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지 또 해당 지역의 정치적 의지가 합리적으로 모아지고 절차적으로 다 모아져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과 경북 대구의 경우에는 대구 지역의 의회에서의 반대가 있었고 또 그것이 명시적으로 철회되었는지 확인되어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경북에서는 경북 북부 지역에서의 어떤 국회 또는 의원님들의 정치적 의지가 전체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쪽으로 모아지지 않은 부분이 국회에서 고려돼서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 통합이 가장 먼저 진행되고 법안도 대구, 경북이 가장 먼저 280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받아서 법제실에 검토해 놓은 것을 딴 지역이 가져가서 얹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대구, 경북이 통합에 적극 나서니까 정부가 좀 당황스럽다. 대구, 경북은 통합 안 할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다. 그리고 4년에 20조 주기로 했는데 대구, 경북에 새로 20조 줄 돈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2월 이 자리에서 총리께 당론 발의하고 안 한 차이에 불이익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 그랬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 충남, 대전, 전남, 광주는 민주당이 당론 발의했어요. 당론 발의했는데 충남, 대전은 시도지사부터 시도의회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대구, 경북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다 갖추었어요. 갖추고 그다음에 대구시의회가 반대를 했는데 결의로 반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명을 냈는데 그 2, 3일 뒤에 요건을 더 갖추어 달라는 주장이었지 통합을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또 뒤집었거든요. 뒤집었고 경북 북부의 국회의원 몇 분이 통합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대통령께 경북 의원 몇 명이 반대해서 그렇다 하길래 아니 민주당과 정부가 언제 국민의힘 의원 몇 명 반대를 그렇게 세심하게 살폈냐고. 응? 그래서 볼 때 법사위는 체계 작업밖에 심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홀딩한 것도 이유가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전남, 광주만 통합이 돼서 지금 통합지원금도 내려가고 20조 내려가면 안 그래도 예민한 이 지역 정서, 지역 감정에 정권이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20조에 공기업에 그다음에 예타 특례에 국책사업 지원에 저는 역대 정권이 이 국민 통합 그다음에 이 국민 화합 이런 것은 많이 주장해도 노골적으로 법을 앞세워서 이렇게 차별하는 건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이 문제를 또 제기하는 이유는 이번에 되지 않으면 4년 뒤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정권으로서는 5국 3특 체제가 처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앞으로 5국 3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은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중앙선관위가 행안부에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4월 13일까지 통합이 되면 선거를 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 보면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통합이 되고 나면 선거에 불리하니까 민주당이 대구와 경북을 합치지 않고 선거하려고 저런다, 이런 것까지 보도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지도민이 납득할 만한 국회의원 몇 분이 반대한다, 그다음에 대구시 의회가 그런 성명을 냈다, 다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필리버스터를 중지해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중지했는데 지금 이렇게 통과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도 통합돼야죠. 어느 세월에 통합됩니까? 지금 골든타임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걸 하지 않고 언제 통합하겠다는 겁니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너무 여러 가지 쟁점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선 결론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법과 절차에 맞는 요건이 다 갖춰졌다면은 또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정부로서는 하등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재정에 대한 이유를 근거로 들면서 대구 경북이 될까봐 정부에서 당황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님과 직접 주례보고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과정을 직접 대화를 한 입장에서는 저희는 실제로 처음에는 한 군데에서 시작해서 세 군데까지 진행되고 그것이 다 진행됐을 때 갖는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준비를 다 하는 논의를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어느 정부가, 더구나 지금 이재명 정부, 주권 정부가 뭐하러 일부러 존재하지도 않는 또 일부 있을 수 있는 지역 감정을 일부러 더 키우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기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대단히 아쉽지만 이번에 되지 않으면, 원래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 안 되면 다음 4년 후라도, 아니면 그 후 중간에 1년 차, 2년 차라도 되면 그때 가서 지원하고 추진해야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그 당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련 법에서는 주민들 전체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나 또는 해당 지역의 의회, 지방의회의 의사를 묻고 합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판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갑하는, 그런 것에 준하는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의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구시 의회 확인해 보세요. 요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 그런데 거기에 일부 반발이 있으니까 동의 없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부의장님. 그런데 4년 뒤라는데 20조 가고 좋은 공기업 다 가고 4년 뒤, 이것은 너무 국민 통합이나 지역 균형 발전에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 심각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안타까움, 답답함, 이번에 통합을 추진하다가 안 된 지역에 있어서 사실 충남, 대전, 충남 경우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됐는데 추진을 하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애초에는 추진을 했던 단체장들이 반대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저렇게 나왔을 때 얼마나 사실은 그 후과가 클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까? 또 저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은 얼마나 클까라는 걸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대구 경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정부의 요청을 하시기보다는 국회 내에서, 그리고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의 정치적 의사를 상당히 대변하고 총리, 당 내에서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그런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가 법사위 설득하는 노력하셨습니까? 아니,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지역에 대해서 일관되게 적용돼야지, 어느 지역은 특례로 크게 만들고 어느 지역은 그만두고, 총리께서 반드시 광역지자체 통합돼야 된다 그러고 차이가 없다 그랬는데 법사위 만나서 노력했습니까? 민주당 당대표 만나서 정부 입장이 이렇다고 하면 설명하고 통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관련한 문제를 마지막에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면담 요청을. 그런데 그 면담 요청이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안위에 가서 그 법 통과할 때는 실제로 가서 행안위원장님과 행안위원들을 만나서 노력을 했고 바로 다음날 통과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법사위가 진통을 겪어서 제가 양당 대표님들을 만나려고 실제로 접촉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사가 안 된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차별로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제 충고를 깊이 좀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10일 남아 있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이시고 또 국회 경험도 많으시고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모든 것을 뒤집어서 결과를 이 정부가 무슨 지역 차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결론을 만들어 가시면, 이 정부가 아니면 민주당이라도 지금 민주당 당대표부터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다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급 3특 정책 통합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런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그래 놓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큰 후유증을 가질 것이고 이것은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다. 이 점만 내가 충고하겠습니다. 예, 나라를 경영하는 자세를 우선 그 관련 국민의힘 내에서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민주당이 이 정권이 국민의힘 반대를 새겨 들었습니까? 전원이 반대해도 법 밀어붙이던 기세는 어디 갔습니까? 몇 명이 두세 명이 반대한다고 그걸 이유로. 국회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설마 지금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아니, 국민의힘 당론으로 찬성이에요. 당론 못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 밖에 공장이 지어지면서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 아산, 탕정 이런 데 새 기업이 많이 만들어져서 GRDP가 대구 2.2배나 됩니다. 그 먼 지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이런 데는 이 충남 북부와 경쟁이 안 되거든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전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에서 먼 곳일수록 상속세든 법인세든 혜택을 주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그쪽에 가도록 해야만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 여건이 어려운데 시도지사가 개인기로 기업 한두 개 불러온들 이 지금 지역 소멸이 없어지지 않는다. 공감하신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TF를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있다 그랬죠. 이거 언제쯤 결론이 나옵니까? 이미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이라든가 또는 여러 정책에 있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그리고 지방 소멸 또는 인구 소멸이 심할수록 지원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각종 정책에 최대한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가운데 법인세의 경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어떠한 이유로 특정 지역에서 면제한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그거를 어떤 지수를 넣어서 차등화하는 것은 대단히 세제 기술상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한 면이 더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우리 주연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은 취지가 있고 저희도 지방을 더 우대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쓰고 있으니 세제에서도 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는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로서는 세제 관련해서 그런 국세로서의 법인세를 지역적으로 차등화하는 것은 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하는 의견이 조금 더 세제 관련한 외국에도 차등화하는 제도가 있고 우리가 당장은 어렵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다 되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포함해서 더 많이 이 지방으로 갈수록 정책적 우대, 세제적 우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의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개헌이 추진되었는데 이루지 못했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었죠. 이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번도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고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기본권 강화 이런 것이 개헌의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되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되는 개헌안은 보면 전문 일부 손보고 그다음에 계엄 요건 강화하고 지방 분권하는 것인데 사실은 헌법 상하기는 하지만은 기히 개헌의 쟁점이 어떤 데는 다 비켜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최소한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본법이어서 개헌 특위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지방선거 때 비용을 줄이겠다고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하자. 쟁점이 흐려지고 헌법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한다. 그래서 개헌을 하더라도 핵심 사안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 끝에 개헌을 해야지 이렇게 지나가는 끼워 넣기식 개헌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고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헌은 국민 통합 기제로 작용해요. 국가적으로 혼란이 있을 때 개헌을 통해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하는데 이 개헌은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기제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권력 구조를 포함한 더 많은 학계와 또는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던 내용을 포함하는 개헌이면 더 좋다, 좋을 수 있다. 그것이 합의되고 진행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고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문제는 국회 내에서의 합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제기하신 의장님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선 선차적으로 어떠한 이론도 제기되기 어려운 것부터 물꼬를 트자 해서 전문 문제부터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더 큰 것을 진행한다는 것이 과연 쉽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편 해보고요. 그러나 그것과는 별도로 일단 제기된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진전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러 오셨을 때도 장동혁 대표님께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이 없지 않는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부가 바라보고 있다 하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국정과제 1호 이 개헌으로 완성했다. 이런 면피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더 큰 내용으로 진전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투표법이 민주당 당독으로 강행 처리되었는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개헌 작업이 진행되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전체 투표권자 수를 계산할 수 없다. 전체 투표권자 중에 과반수의 투표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제외 국민들이 누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과반을 산정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국민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법은 위헌 가능성이 있고 불확실한 법이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일단 이 통과된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국회 차원에서 먼저 논의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 관련된 법을 실행해야 될 상황에 대비한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 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정권이 여에서 야로 교체된 첫 법무부 장관은 정말 힘든 자리예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야 되고 더구나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체계를 손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2004년부터 의원을 같이 했던 동료로서 저는 상당히 기대가 많았는데 언론의 지적처럼 실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렇게 점잖고 좋은 이미지를 오히려 제대로 되지 않은 법을 통과시키는데 활용된 소모되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대법관 수를 12명 늘리는데 이것의 문제점은 대법관 수를 늘리면 고등부장 중에서 대법관 하려고 다들 정부 순치적인 판결을 합니다. 나머지 대법관을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을 수십 명 올리고 나면 학업심이 부실해지는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이거야말로 잘 보여야 대법관 된다는 걸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사법사의 아주 나쁜 제도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하는데 문제 있고 이건 그만두고라도 정권의 나쁜 의도가 보여진다. 그다음에 재판소원 4심제 됐는데 모두 각하지요.
지금까지 모두 각하되지 현재까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헌법 소원을 하는데 전부 각하되고 비용 낭비하는 이런 법안. 그다음에 법 왜곡죄. 이것은 외국에서도 걱정을 하고 심지어 다들 위헌이라 그래요. 우리 체계라는 게 최종 법의 해석은 법관에게 맡기는 거고 대법원에 맡기는 건데 그것을 다시 빼내서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해서 법 왜곡죄라고 판결하게 하는 이 악순환. 이 다 나쁜 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법무부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 세 법안에 대한 지금 현재 검토한 위헌성 여부에 답변해 보세요.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면밀하게 좀 검토해본 바 어쨌든 국회에서 의논된 그 이상으로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저희도 철저히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정의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법 왜곡죄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수사 단계에서 구성 요건의 명확성과 추상성 같은 것들이 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형벌법규는 명확성이 없으면 아는데 수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하겠다는 자체가 일단 모순입니다. 구성 요건 자체 그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적용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분명한 기준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풍의 시대에 한 사람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나놓고 보면 엄청나게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저는 눈으로 많이 목도했어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되면서 멀쩡한 사람 버렸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검찰을 없애고 사법사의 완전히 암흑기를 하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 평가를 안 듣도록 제가 정말 동료로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예, 정경원 부의장님 말씀은 저도 굉장히 무겁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호영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복귀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인 여러분, 충남 아산시 갑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복귀왕입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오늘 4월 3일입니다. 78년 전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4.3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면서 유가족과 제주도민께 유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참 경제가 어려울 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는 듯 싶었습니다. 코스피가 6천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36일 전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국면에서 더 큰 걱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총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사태에 대한 걱정이 대통령님과 총리님께서 가장 크실 텐데요. 어제 트럼프의 연설 들으셨죠? 네.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어떤 마음으로 또 그 연설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현재의 모든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변수들의 계속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포함해서 모든 변수를 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모든 국민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답을 찾기 어려운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국민들은 대통령과 총리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중동의 원유가 70% 정도 호르무즈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거기가 꽉 막혀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UAE를 비롯해서 4개국이 이란의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내면 통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응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의 원유 수급에 어떤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로는 그런 통행세 관련한 부분이 저희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또는 고려하고 있는 바도 없고 또 그것이 직접 우리의 원유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직결성이 크다고는 아직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태국의 경우도 수급이 되고 있고 중국, 대만, 인도 등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자국의 유조선으로 들여오고 있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자국의 힘으로 이것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은 현재 꽁꽁 묶여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당연히 상황의 초기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전체 상황의 진행을 지켜보면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외교적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를 여러 가지를 놓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와 모색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것이 끝났을 때 우리 정부가 참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현 상태에 대해서 호르무즈의 그 중동에 있는 대사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전권을 부여받은 총리급의 특사가 현장에 가서 진도 지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하시던데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은 뭐 총리급의 특사를 넘어서 대통령께서 모든 상황을 사실상 장악하고 보고받고 또 지휘를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고요. 정부의 전 역량이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을 포함해서 필요하면 그런 방안들은 자유롭게 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구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비축류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법상으로 보면 정부는 91분, 민간은 61분을 비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내용을 볼 때 대략 한 211분 가까운 비축량이 있다라는 그 정부 발표인지 언론인지 제가 헷갈립니다만 그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 민간 수출용 물량을 제외하면 한 68일분 정도의 비축류밖에 안 된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저것은 너무나 많은 함수와 변수가 관련되어 있는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전체 우리가 식량을 쌓아놓고 하루에 얼만큼씩 먹느냐, 그 먹는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또 얼만큼씩 다시 그 창고로 식량이 들어오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어서 아주 단순화시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것은 국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200일 이상의 비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내에는 정부 비축량과 민간 비축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맞고 그것을 수입선을 다변화하려는 노력, 그다음에 UAE에서 2,400만 배럴을 들여온 것 같은 그러한 노력, 특별한 노력들을 다 강구하고 있고 또 그것만으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지금 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산유국이 아니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언론에서 자원 빈국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공급의 확보와 소비의 절제를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호주산 원유가 한 5천만 배럴이 들어왔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중동보다 훨씬 더 먼데 참 오래 걸렸겠고 비용도 많이 들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 반가웠어요. 우선은 그래도 원유가 들어오는구나. 이런 조치들이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UAE에서 상황 초반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공급의 어떤 안전망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또 공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외에도 예를 들어 민간 원유 확보분에 대해서는 수합을 한다든가
하는 등등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확보를 하면서 또 소비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저희들이 경각심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경보를 격의 경보로 격상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본적으로는 상황이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안전에는 과잉이 더 낫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같은 상황에는 경각심과 위기 대응 감각도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갖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3단계고 공공기관은 2부제 그리고 다음 월요일부터 민간 5부제를 실시를 하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2, 3주간 더 봉쇄된다면 심각 단계로 격상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뭐 미리 그것을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더 심각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일반론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 그 다음 단계까지 미리 말씀드리기보다는 대비를 잘 해가자 하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립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하면 하루에 약 14만 배럴이 절약된다. 그러면 비축유 기준으로 볼 때 한 일주일 정도가 더 연장 가능하다 이런 말도 있던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양해할 것이라고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선제적 조치들을 정부에서 먼저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결국은 공공이 얼마나 진심으로 진정성을 갖고 형식적이지 않게 하느냐라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최대한 선제적으로 실천해 가겠습니다. 네, 이런 위기 때 꼭 나쁜 사람들이 있죠. 매점 매석하는 사람들, 나프타 원료를 비롯해서 매점 매석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어떤 단속 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현재 전반적인 품목들의 이 석유나 원유의 직결 또는 나프타 등등 직결되는 것과 그로 연결돼서 2차, 3차로 연결돼서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생활 필수 품목들 전체에 대해서 아주 촘촘하게 저희들이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제기되면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그때그때 있는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라든가 매점 매석이 필요가 일단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부를 믿고 대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는 관련한 모든 법규와 행정력을 동원해서 엄단하겠습니다. 소통은 넓고 광범위하게, 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해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우리 석유가 북한으로 90만 톤이 갔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가짜 뉴스가 우리 정부만 흔드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을 흔들고 우리 나라를 통째로 흔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현재 이미 존재하는 법도 최근에 개정된 법들을 다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엄하게 관련한 사법 당국에서 조사하고 포착되는 대로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지금 같은 상황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과 정상적 어떤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국민들이 잘 아는 전한길 씨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칭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버들, 이 사람들이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갔다라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한길 씨는 현 국민의힘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당선시킨 1등 공신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도 이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명백하게 현재 국가가 원하는 상황의 다른 방향으로 심지어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를 붙여주기 아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그렇습니다. 네. 처벌 계획을 정부에서 세우시고 법이 부족하다면 그 법을 정비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국토교통위 소속이기 때문에 건설 분야의 경제를 보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K건설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많은 수주를 했어요. 중동만 해도 뭐 275건 정도의 수주를 했는데 현재 3개의 사업장이 멈춰져 있고 발주처에서는 일을 계속 하라라고 하는데 실제 계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한데 이런 우리 기업들의 손해,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고 원자재가 뛸 수밖에 없고 한데 이런 손해분을 우리가 막아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 부분은 국토부 차원에서 아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마 완성된 형태로 정리가 된 단계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이 있으시면 그 또한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국제 표준 계약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불가항력 선언을 이미 UAE도 우리에게 원유 공급이 불가능하다라는 선언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들이 국제법상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서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국내 건설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9개 현장이 멈췄습니다. 그 가운데서 8개 현장이 공공발주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아스콘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업들도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원자재 값이 늘기 때문에 손해가 필수적으로 따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케이스가 국제적인 경우나 국내적인 경우나 법적으로 보면 결국 불가항력적인 상황 변경에 의한 경우여서 계약 당사자들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정부나 국가의 차원에서는 그것을 감안한 적정한 지원 또는 필요한 의무에 대한 한시적 경감, 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할 수 있는 최대한 부분을 기업에 과도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비단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시도 늦지 않게 서둘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 정제 시설을 더 늘린다든지 중진류뿐만 아니라 경진류까지도 한다든지 이런 시설들을 국가가 지원하고 관세를 깎아주고 또 뭐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함께 해야 되고 더불어서 에너지 독립의 가장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중국만 해도 35%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삼자 이 기회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원래 계획이 있었지만 더 확대하지 않은 이야기를 상황 초기부터 대통령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어제도 관련한 우리 기후부 장관님과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만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원래 설정했던 연차적 계획을 필요하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앞당기는 것까지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서 개헌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일 날 투표하면 좋지요. 비용도 아끼고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들 덜 피곤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합리적인 우리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의 이유로 매번 반대해 왔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거부로 안 됐었습니다. 저는 6월 3일 날 반드시 최소한의 개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과 우리 정부 또 대통령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최소한도라도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우리 국가의 기본 틀인 헌법을 바꿔나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의장님과 각 당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입장을 피력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의 정책위 의장을 할 때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원포인트 개헌을 처음 제기했던 사람이기도 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부마 민주항쟁까지를 포함한 전문 개정에 대해서 저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 가능한 수준부터 차례차례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번에 개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통째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개헌 반드시 돼야 되는데 만약에 6월 3일 날 국민투표가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4월 6일 날 발의하고 그러면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공고하고 또 국회에서 5월 초에 의결하고 6월 3일 날 투표하고 이 숨가쁘게 진행되는데 이런 촉박한 일정에 맞춰서 행정적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것은 국회에서 진행을 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대를 계속했는데 김용태 의원인 젊은 정치인께서 찬성을 보내주셔서 앞으로도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헌 찬성의 입장으로 돌아서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들도 노력할 텐데 총리께서도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또 그 관련한 분들을 뵐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어려울 때 국가의 초대 총리가 되셔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고 또 이번 중동 사태도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거 쉽지 않은데요. 사랑받는 대통령, 사랑받는 총리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더 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통일부 장관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중동 사태를 보면 미국이 얼마 전에 다른 나라 대통령도 좀 잡아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폭격도 시작하고 이것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불안해할까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러는 불안한 징후가 우리 한반도의 불안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징후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나요? 현재로서는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과 같은 그런 이상 징후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동 전쟁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만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면 아마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이중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화벽이 필요한데 이 방화벽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중동 상황이 한반도에 전이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그리고 일관되게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군사 안보 부분은 우리 안규백 장관께서